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빨래를 개어둔 뒤 거실 바닥에 엎드려 편지 하나를 읽으며 옛날 생각에 잠겼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공주가 태어날지 왕자가 태어날지 설레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아주 평범한 여자였어요. 사실 아이의 성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저 저희 두 사람의 이세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에 기쁘고 벅차기만 했었답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행복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런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꽃가게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 둘 다 체력 관리라도 잘해서 함께 잘 키워보자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오직 태어날 아이에 대한 고맙고 신기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잘 준비해두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힘을 얻었었죠. 눈물이 날 만큼 지겨운 입덧에도 당황스러우리만큼 자꾸 잠이 오는 통에 회사에서 곤욕을 겪을 때에도 행복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상상하며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어떠한 변수가 찾아오더라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아이를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당연히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딸일까 아들일까 하는 확률을 두고 두근거리는 논쟁을 펼치던 저희는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라는 소식에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었답니다. 한 번에 둘씩이나 태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울기도 했었어요. 배가 얼마나 불러올지 두렵기도 했고 한 명도 벅찰까봐 걱정이었는데 둘이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만 따져보았을 때 쌍둥이가 찾아와 주었다는 것은 기쁨이었어요. 저희를 닮은 자식이 한꺼번에 둘이나 세상에 나온다니 경사임에는 틀림없었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나고 무언가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지독한 현실보다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고 놀랐던 마음도 하루빨리 진정할 수 있었답니다. 잠깐이나마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던 것이 엄마로서 미안해서 배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지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이에요. 엄마가 덜컥 겁이 나서 무서워했던 거 미안하다고. 엄마는 너희들이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보다 예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 불과 9분 일찍 태어난 딸아이 민영이는 마치 9년을 일찍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누나답게 동생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대신해 동생을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낼 줄 알고 어르고 달래는 것은 아빠보다 더 잘했었답니다. 자기만한 애한테 누나랍시고 제법 늠름한 모습을 보이는 딸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것은 아들 녀석도 자기랑 겨우 9분 차이 나는 누나에게 한 번 대들지도 않고 착한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녀석이 그렇게 완벽한 쌍둥이 남매로 예쁘게 자라주는 덕분에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것들을 하나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육아요? 솔직히 힘들긴 했답니다. 주변에 누가 쌍둥이를 갖게 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심성의껏 저의 육아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었지만 그것보다 힘들어하는 엄마들에게 위로의 맥주 한 캔을 건네는 것이 저의 수많은 노하우들보다 더 그들을 힘나게 했을 거예요. 그만큼이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아
아무나 하는 것 아니라는 걸요. 쌍둥이 아무나 낳는 것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떨기도 많이 떨고 하루 종일 종종 걸음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그렇게 철저한 협력 아래에서 아이들을 무사히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왔지만 모르시는 말씀. 하나일 줄 알았던 아이가 둘이 되니 드는 돈이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쓰고 가지고 있던 연차를 싹 다 긁어쓰고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남편도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려면 자기가 직접 가게에 나가 있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그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꽃집에서 육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은 자연스레 시부모님과 부모님의 손을 왔다 갔다 하며 자라야 했고 그마저도 죄송하고 눈치가 보여 9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는 상황이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다가 아니더군요. 남편도 저도 몸은 일터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같은 방식의 반복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연스레 학원에 보냈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어딘가에 모여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무조건 찾아서 그곳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9분 일찍 태어난 딸아이가 동생을 챙기게 되고 누나로서의 행동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부모인 저희들은 한 번도 딸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깨달은 딸아이에게 어찌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지 못했음에도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우리. 그래도 그런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 꼭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요일을 반드시 함께 보내는 것이었어요. 평일 내내 하루 종일 집이 아닌 바깥으로 돌고 돌아야만 밤이 오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온전히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욕심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아이들은 그 시간을 즐거워해 주었죠. 저희 부부에게도 그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두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주말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은 저와 남편에게 일주일을 잘 버텨냈다는 보상이었어요. 아마 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멀더라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때뿐이더라고요. 크면서 자연스레 절친한 친구들과 붙어다니면서부터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다니는 주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 친구들과 보내는 주말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우리와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릴 순 없었습니다. 조금 씁쓸해도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했어요. 대신 아이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주는 걸로 애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걸 먹이지 못하는 대신 평일, 주말 상관없이 먹고 싶다는 치킨을 마음껏 먹게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어렸을 때 겪었던 결핍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것들에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키워도 되는 걸까? 혹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자라진 않을까? 하지만 부모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욕심 없는 사람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없는 돈 쪼개어 아이들에게 몽땅 쓰는 것이 어느 날에는 버겁기도 했지만 나쁘게 자라지 않고 착하게 커준 것에 저희는 늘 고마워했었어요. 아이들의 사춘기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속력으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가끔가다 먼저 저희를 향해
주말에 놀러 가자는 말을 꺼내주기도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그때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왠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아직 덜 컸다는 걸 알면서도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영이는 저를 더 잘 따랐고 민준이는 남편을 더 잘 따랐습니다. 남편은 농담식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서로의 외모에 이끌렸던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에요. 딸아이 민영이는 남편의 얼굴을 더 닮았고 아들인 민준이는 저의 얼굴을 더 닮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저희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농구를 하러 공원에 나갔고 저는 민영이의 방에 앉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수다를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딱 한 가지 단점만 빼면 참으로 완벽한 꿈꾸던 가정 안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들인 민준이는 공부까지 잘했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은 물론 전국 1등을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어떻게 우리 같은 부모 밑에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하며 똑똑한 아이로까지 자라준 민준이에게 고마웠었어요. 행복했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왜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불안할 때가 있다고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저의 오만한 태도가 불행의 씨앗을 불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할 때의 저는 그저 막연히 저희 가족이 행복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줌의 불안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한때 제 삶의 전부였고 때로는 저의 세상이기도 했던 저의 남편에게 생긴 일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17살이었고 지겨운 장맛비가 끝을 모르고 내리던 한여름이었어요. 속이 불편해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남편을 만난 이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늘 듬직하기만 했던 남편이 저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건강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고 냅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원 앞에 놓인 벤치에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끝내 남편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 귀를 비눗물에 빡빡 씻어내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귀가 잘못되었다고 혹은 눈앞의 의사가 단단히 오진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입을 꼭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아이들에게도 사실을 말해야 했고 괴로워하는 저를 대신해 입을 꼭 닫고 있던 남편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정작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남편이었을 텐데 저는 그 무거운 짐 하나를 들어주지 못해 남편을 울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아빠의 시한부 선고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영이는 아빠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민준이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 후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녀석이 건넨 것은 돈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인데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그리고 죽지 마세요. 치료받아서 꼭 계속 살아주세요. 민준이의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며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았던 것을 건네며 제발 살아달라고 죽지 말라고 애원하듯 말하는 민준이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그때 민준이의 표정을 읽고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내 그 희망을 저버려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저조차도 감히 헤아리기 어려웠으니까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추억을 만들며 보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남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저희 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어야 6개월이라던 남편의 시간은 고작 4개월 만에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그리고 떠나야만 했던 남편도 모두가 괴로웠던 시간이었어요. 친구 같았던 아버지를 잃은 아들 민준이는 하루하루 메말라갔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늘 저와 민영이 앞에서 괜찮다고 말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민준이가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에 엄마인 저도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내내 저희 앞에서 괜찮다는 말만 달고 살던 민준이가 그 예쁜 아들마저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늘 위태롭고 아슬아슬했던 저희 세 사람의 날들에 민준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저희의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예쁜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민영이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어쩐지 나는 아빠한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가 아빠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그곳에 따라가서 아빠의 친구가 되어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아빠는 얼마나 외롭겠어. 엄마, 민영아,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거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를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미안해. 늘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들의 뒷모습에 그런 우울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속은 힘들다는 걸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아둔했던 거예요. 엄마로서 완전히 자격 박탈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얼마나 자책하고 울어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저의 탓이었어요. 평생의 동반자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남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암이라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빠를 잃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세상 가장 사랑했던 두 남자의 속에 병이 생겨버린 것을 알지 못했던 저는 남아있는 딸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서 상실감에 엉엉 울고 지쳐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민영이마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선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저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저의 딸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고민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하던 꽃가게를 이어받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정신없이 꽃시장을 다니며 꽃을 사오고 하루 종일 꽃 손질을 하다 보면 그곳에 마치 남편이 함께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제 옆에 남편이 있다고 느끼며 머리와 마음으로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민영이의 슬픔은 잠잠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영이를 안고 말했어요. 민준이의 말처럼 정말 아빠를 만나 두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그곳에서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두 사람이 매일같이 농구를 하면서 즐거워할 거라고. 그리고 마침내 지겹도록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저의 말을 어느 순간부터 민영이가 믿기로 했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오기 싫다던 꽃집에도 발을 들이고 다시 예전처럼 저와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나중에 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엄마마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게 멈춰졌어. 사실 그때 자기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6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어요. 속은 문드러져도
민영이를 보고 있으면 힘이 났어요. 부디 민영이도 저를 보며 힘을 내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하던 꽃가게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을 따라 연애 시절 자격증을 따긴 했었지만 남편만큼 전문가는 아니었기에 서툰 구석이 많았던 저였으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꽃가게를 접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아직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기에 더 안정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게에 하루 이틀 출근하는 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때 다니던 회사가 아니라 남편의 꽃가게를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다시 문을 열었을 때엔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들은 단골 손님들이 손에 작은 선물 하나씩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어요. 짧게 건네는 인사말 속에는 저를 향한, 그리고 먼저 하늘로 가버린 남편과 아들을 향한 위로의 말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말들에 힘을 얻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남편을 기억해주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약이 없는 날에도 남는 꽃들로 꽃다발을 연습 삼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남아 팔지 못한 꽃들은 아직 힘들어하는 딸에게 줘보기도 하고 다시 문을 열 때 소소한 것들로 도움을 주셨던 상가 이웃분들에게 드리기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차츰 차분해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좋아하던 일이라 더 애정이 갔던 것이겠죠. 돈 걱정에 가게를 접고 회사를 택했더라면 비워낸 상가 자리를 볼 때마다 내내 가슴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꽃집 일에 적응을 해나가며 손님들과 교류를 하고 다시 문을 열었던 처음보다 예약이 꽤 늘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할머니 칠순이라며 꽃다발을 사라고 들렸던 한 손님에게 꽃을 판매하고 문 앞까지 짧은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께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눈물을 쏟으며 가게 앞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많아봐야 겨우 20살쯤 되었을 것 같은 앳된 외모였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리 슬퍼서 주변 신경 안 쓰고 저렇게 서럽게 울며 걸어갈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길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걷는 일이 잘 없으니까 말입니다.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 무슨 좋지 못한 일이라도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마침 가게로 손님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데 몇 시간 후 예약받은 꽃다발을 만들다 우연히 바라본 유리창 너머의 풍경. 문득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지금과 같은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때문이지? 꿈속에서 봤나? 그렇게 꽃다발에 묶을 리본을 고르다 말고 가게 앞의 풍경을 살펴보다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본 장면이 아니라 몇 시간 전과 같은 사람이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좋지 못한 일이라도 있었는지 주변 신경 같은 것은 쓰지 않고 서럽게 엉엉 울며 지나가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는 얼굴로 몇 시간 전보다 더 부어버린 것 같은 눈을 하고서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저렇게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의아함을 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저렇게 하루 종일 울면서 걸어다니는 건지. 저는 손님에게 예약받은 그 꽃다발을 들고 나가 우는 학생의 뒤를 쫓았습니다. 저기요, 이봐요 학생. 제가 부르는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건지 걷고 또 걷는 여자아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몇 시간째 거리를 방황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쫓아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뒤를 돌아보는 그 학생의 얼굴을 보니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조금 어릴 때이긴 하지만 제 딸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겪어봐서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오히려 모르는 아줌마의 그런 오지랖이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호의라 해도 받는 사람의 기분이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호의라고 하기 힘든 것이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보내버리자니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한 말 대신 무작정 꽃을 건넸어요. 물론 그 꽃은 예약하신 손님의 손에 쥐어져야 할 꽃다발이었지만 손님에게 나갈 꽃은 다시 만들면 되니 우선 그 학생에게 건네야 할 것 같았어요. 얼떨결에 꽃을 받아든 학생의 얼굴이 잠시 묘하게 변했습니다. 울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떤 아줌마가 꽃을 건네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생각하지 말라는 듯 그 품에 꽃다발을 고이 않도록 넣어주었습니다. 아마 너무 울어서 코가 막혀버리지만 않았다면 코끝에 꽃향기가 끼쳤을 테죠. 처음 보는 여자아이였지만 그 향기를 맡고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했습니다. 울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저렇게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엉엉 울 때가 있었으니까 마음은 이해한다만 만약 민영이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런 얼굴을 하고 엉엉 울며 길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 민준이도 어쩌면 제가 모르는 공간 속에서 저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니 도저히 그 학생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는 가끔 좋은 것만 봐요. 힘들 때일수록 좋은 것만 봐. 제 말에 그 학생이 고개를 푹 숙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다시 눈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울리려고 꽃다발을 건넸던 것은 아닌데 미안한 마음에 앞치마에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예고 없이 문득문득 끼치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생각에 눈물이 차오를 때를 대비해 매일 챙기던 손수건이었어요. 오늘은 나 대신 이 학생이 이걸 쓰겠구나. 학생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물쭈물 겨우 짜낸 듯한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그 학생에게 저는 더 말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대로 동을 돌려 가던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학생을 2번 붙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부디 좋은 생각만 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이 영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쓰이진 않았겠지만 민준이와 민영이로 인해 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힘없이 걸어가는 학생의 뒷모습을 한참 서서 바라보다 그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네요. 더 이상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 일 없기를, 무슨 아픔인지는 몰라도 잘 털어내고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그런데 며칠 후 그 학생이 다시 가게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민영이네 학교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 가게 문을 평소보다 늦게 열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하니 그 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지 제게 꾸벅 인사를 해오더라고요. 다시 볼 줄은 몰랐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거... 그래도 반가운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힘들다는 걸. 뭔지 모를 그 무언가가 여전히 그 학생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걸. 학생은 그때 제가 건넸던 손수건을 돌려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앞으로 내민 그 손수건은 세탁을 해서 가져다 준 건지 좋은 향기가 나더군요.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그냥 그렇게 뒤를 돌아 또 가버리려는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학생, 바로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릴래요? 오지랖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여전했기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음이 자꾸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다짜고짜 그 말만 남기고 후다닥 가게 안으로 들어가 꽃 한 송이를 포장했어요. 저희 딸이 분홍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분홍색 포장지로
예쁘게 미니 꽃다발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아, 제가 꽃송이를 건네니 그 학생이 그걸 받지 못하고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아마 또 받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다발이 아닌 한 송이를 포장해 건넸던 것인데, 망설이는 학생의 표정을 보니 순간적으로 저도 흠칫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손에 꽃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손수건 돌려준 게 고마워서 그래요. 학생은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는 탓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학생을 돌려보내고 가게에 다시 들어오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을 땐 정말 제가 미쳤구나 싶더라니까요. 왜 또 꽃 한 송이를 포장해서 그 학생에게 건네고 있었던 건지 난감해하는 학생을 향해 저는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예쁜 꽃 보고 나면 하늘도 꼭 한번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학교 마치고 돌아오던 제 딸이 목격했나 봅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 언니 누구야? 그래서 딸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언제나 그랬듯 친구처럼 민영이는 저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가는데 해줄 건 없고 손에 집히는 건 꽃뿐이라 잠시라도 웃으라고 꽃을 주게 됐는데 부담스럽고 난감해하는 것 같아서 이젠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계속 줘.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서 꽃을 주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주 작게나마 힘이 될 것 같은데. 딸의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학생을 보며 제가 민영이 민준이를 떠올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꼭 들킨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시기에 민영이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을 테니 그래서 그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있는 걸 알기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민영이의 말처럼 또 만나게 된다면 또다시 꽃을 건네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저는 그 학생을 볼 때마다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아예 꽃을 미리 포장해두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0번 정도 꽃을 건넸을 때 그 학생이 자기가 메고 있던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또 저한테 꽃 주실 것 같아서 받기만 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라도 드리려고요. 학생이 포장지에 곱게 싸서 건넨 것은 귤청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노란 귤청을 보고 있으니 또 도무지 그 학생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나 귤청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바로 한 잔 하고 싶네. 고마워요. 근데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시간 되면 같이 마실래요? 혼자 마시기 싫어서. 혼자 마시기 싫다는 것은 핑계였습니다. 학생에게 선물을 받고 보니 그간 제가 건넸던 꽃 한 송이가 얼마나 부담이었을지 피부로 확 와닿더라고요.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먹이고 돌려보내야겠다고,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했다고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학생이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할까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행히도 웃으면서 그래도 되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냉큼 가게 문을 열고 학생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머그컵 가득 귤차를 우려내고 마주 앉고 보니 학생이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예쁜 얼굴보다 더 예쁜 말을 제게 건네는 겁니다. 맛 어떠세요? 드릴 게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글쎄 저한테 준 그 귤청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도 받았던 감동이 2배가 되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고 딸아이 앞에서나 수다쟁이가 되었던 제가 그 학생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의 사연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지만 그 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치 그간 궁금해하고 걱정했던 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장님, 제가 길에서 막 울면서 걸어다녀서 놀라고 걱정되셨던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볼 때마다 일부러 꽃까지 챙겨주시고 속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아주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상한 아주머니의 말이 저를 자꾸 눈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뵙게 되면 꼭 제 이야기 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 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세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길에서 펑펑 울던 그날이 자기 가족들의 장례식이 끝난 후였다고 했어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를 한날에 잃어버렸다는 세연이는 가족들의 장례가 끝난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저도 따라가야 하나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가족들 없이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3명을, 세상에 유일했던 제 편들인데 아무도 없이 저만 덩그러니 남겨져 살아본다고 한들 그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 자신도 없고 슬프고 괴롭고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걷고 걸으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가족들을 따라가야 하나. 계속 그 생각을 하느라 남들 눈치도 안 보고 울면서 거리를 걷기만 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웬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서. 위태로운 생각을 하며 거리를 걷던 그날 하필 자기를 불러 세운 사람이 저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짜고짜 꽃다발을 건네며 힘들 땐 좋은 걸 보라고 말하던 저 때문에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 오빠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떨까? 제가 가족들이 아프게 떠난 게 슬프고 속상한 것처럼 가족들 역시 제가 아프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고 슬픈 마음에 따라가겠다고 그런 선택을 하면 하늘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볼 자신도 없더라고요. 너는 살아야지 하시면서 속상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근처에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출근 날 꽃가게를 찾아갔던 거예요. 손수건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때도 제 얼굴이 많이 안 좋긴 했었죠. 그래도 매일 주시던 그 꽃 덕분에 저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세연이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꽉 잠긴 목소리를 힘들게 끌어내서 겨우겨우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위암으로 괴롭게 떠나간 남편과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세연이는 저희 아들처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꽃다발을 건넸던 그때의 제 작은 기도가 이루어진 셈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던 세연이는 오며 가며 종종 저희 꽃가게에 들러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세연이가 민영이와도 가까워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집에 초대도 했습니다. 3명이서 같이 밥을 먹으니 집도 오랜만에 꽉 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아이도 자기들끼리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세연이가 명문대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걸 알게 된 민영이가 너무 놀라서 정말이냐고 깜짝 놀라며 되묻자 쑥스러워하던 세연이가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위로받았던 것이 감사한데 민영이의 과외를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
민영이가 공부에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민영이는 좋다고 감격한 얼굴로 저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둘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영이에게 공부를 시켜줄 수 있어 좋고 세연이에게는 과외를 핑계 삼아 돈을 줄 수 있으니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민영이의 명문대 특급 과외가 시작되었어요. 언니였던 세연이는 민영이에게 선생님이 되었고 동생이었던 민영이는 제자가 되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되던 날 과외비를 지어주었더니 세연이가 팔짝 뛰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위로에 고마워서 보답하려고 해드리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못 받아요. 저 아주머니 없었으면 지금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보답하는 마음이 퇴색되는 것 같아 싫다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첫 달만 과외비를 주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기로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짜 과외를 맡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민영이는 세연이의 도움으로 명문대를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세연이의 후배가 된 셈이었죠. 두 아이가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하던지 그렇게 자매처럼 잘 지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연이와 저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취업을 하면서 자기 시간도 부족했을 텐데 잊지 않고 저를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준 고마운 아이랍니다. 저희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세연이의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딸도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인 척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고 힘든 속은 여전했었는데 세연이와 서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각자만의 방법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셈이죠. 세연이는 제가 줬던 꽃다발에 힘을 얻었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저도 민영이도 오히려 세연이에게 힘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인연이 벌써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딸과도 같은 사이가 된 지금 여전히 민영이를 동생처럼 여겨주는 세연이에게 고맙고 그런 세연이를 잘 따르는 민영이에게도 고마워요. 두 딸이 저를 믿고 의지해주는 것도 고맙고 말이에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는지 어느덧 세연이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세연이의 결혼식 혼주석에 제가 앉기도 했답니다. 남편 없이 혼주석에 앉게 될 날을 여러 번 속으로 연습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지만 막상 그날이 오니 떨리고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두 딸이 있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제게 편지 하나를 건네던 세연이. 그 편지 속에 쓰여있던 내용이 아직도 가슴속에 꽃피어 있습니다. 그때 그 꽃 한 송이로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고. 제가 세연이 인생의 꽃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저는 세연이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꽃 한 송이로 인생이 바뀐 사람은 저라는 것을요. 가뭄 나듯 메말라 있던 저와 민영이의 가슴에 꽃 한 송이를 피워준 사람은 세연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었던 것일까요? 꽃처럼 예쁘고 향기로운 참 고마운 두 딸. 아직도 가슴 한편은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편지를 다시 꺼내보는데 새삼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꽃 같은 사람이었다니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어쩌면 꽃가게를 하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부터 저는 꽃 같은 사람을 만날 운명이었던 걸까요? 앞으로 남은 세월 되도록 두 딸의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로서 줄 수 있는 사랑을 가득 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삶이 영원할 순 없으니 두 딸이 저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는 날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오래오래 이 사연을 제 두 딸과 하늘에 있는 남편, 아들, 그리고
세연이 식구들에게 바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